편견과 정의. 박종휘. 운동 삼아 걷는다지만 때론 언덕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교사가 까마득하고 야속하기까지 했다. 나이가 들어가는 탓이리라. 넘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걸음을 한껏 늦추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언제 피었는지 길가에 늘어선 개나리가 작고 노란 꽃망울을 매단 채 흔들거리고 자목련 가지에도 뾰족이 올라온 자줏빛 꽃봉오리가 수줍은 듯 세상을 훔쳐보고 있었다. 바로 뒤쪽 나뭇가지에도 파스텔톤 연두빛이 쓱쓱 칠해져 있다. 무심코 지나가던 언덕길은 그렇게 봄 두드림이 한창이었다. 질세라 가슴을 활짝 펴고 봄 향기를 들이마시며 걸었다. 언덕이 끝났음을 알리는 성모 마리아상은 언제나처럼 자애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고 마주치는 학생들은 꽃봉오리보다 더 생기 넘치는 얼굴로 꾸벅꾸벅 인사를 한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앞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강민주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그녀는 내가 10년 이상 봐왔던 회색 재킷과 펑퍼짐한 검은색 바지, 거기에 어두운 체크무늬 머플러까지 목에 두르고 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그녀의 옷차림은 변할 줄을 모른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바빴다. 학생들 이름과 얼굴도 익혀야 하고 2번의 학부모 설명회의에 개별 상담, 동아리 편성, 진로 활동 구성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이번 학기는 더 분주했다. 1학년 반 담임을 맡은 데다 국제교류 담당 업무까지 떠맡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대만과 멕시코였는데 올해는 일본과 프랑스다. 여름방학에 외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오고 겨울방학에는 우리 학생이 그 나라에 방문하는 방식인데 국제 경험을 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산교육이 된다. 작년까지 담당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학생 선발까지만 내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조회를 마치고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자 오 선생님이 책상 위에 전화 메모지를 놓아두었다면서 목소리가 만만치 않더라고 어깨짓을 했다. 전화번호와 함께 윤가희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 가희는 프랑스와의 국제 교류를 신청해 선정된 1학년 학생이다. 우리 반이 아니라 부모님은 모르지만 사교성도 좋고 영어 면접도 우수한 데다 선정되고 싶은 의욕이 넘쳤었다. 선생님 같으면 동성애자 외국인 가정에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전화를 걸자 당장에라도 거친 말이 튀어나올 기세로 몰아세웠다. 불쾌하기에 앞서 아차 싶었다. 프랑스 학생 에밀리의 부모님 상태란에 시빌 유니온이라고 적혀있던 내용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상해서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일에 떠밀려 뒤로 미뤘던 터다. 아닙니다. 가족 사진 보셨죠?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 맞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한 건지 여자가 남장을 한 건지 선생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당황스러웠지만 프랑스에는 국제교류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데 교환학생으로 보내도 충분하니까 선정했을 거라며 이모저모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고 부드럽게 해명했다. 유럽에서는 동성애자 부부가 아닌 동거 형태의 남녀 가정도 시빌 유니온으로 분류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느 쪽이 됐건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듣고 보니
공격당할 빌미만 더 제공한 셈이었다. 대답을 못하자 가희 아버지는 아직 가치관도 완성되지 않은 나이에 몇 시간이면 바로 세뇌당할 텐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느냐며 기세를 더욱 높였다. 졸지에 죄인이 된 꼴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에밀리 말고 다른 학생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했더니 학교를 믿을 수 없다며 아예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한테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울화가 치밀었지만 내심 우리 민정이도 저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흘러나왔다. 진땀을 흘리며 통화하는 것을 본 강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 국제교류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부하가 치밀던 판에 편들어줄 사람을 만난 기분으로 투정하듯 말했다. 학생을 받는 가정이든 학교든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작년에도 교환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집이 있어 애를 먹었다더라고 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듣고 보니 내가 불만을 터뜨렸던 내용과는 결이 달랐다. 답답한 심정으로 통화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다시 예상 밖의 말을 했다. 다수의 횡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문제건 장애문제건 말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하는 강 선생님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싫어하는 그녀로서는 드물게 적극적인 자세다. 선생님은 성에 대한 프랑스식 사고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옳고 그름은 다를 수 없지요. 보편적인 견해가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언짢은 기분에 적지 않은 불쾌감까지 느껴졌으나 그녀의 남다른 처지를 아는지라 못 알아들은 척 내 갈 길을 갔다. 교장 선생님께 저쪽 학생 선발 기준에 관해 건의 좀 해봐야겠어요. 담당 교사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말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갸우뚱하고 마는 그녀의 칙칙한 차림새가 거듭 신경에 거슬렸다. 강 선생님은 아직도 추우세요? 개나리가 활짝 피었는데. 그녀는 감정 섞인 내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볍게 웃기만 했다.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또래인 강 선생님의 양볼에 있는 공부를 보고 특이하게 생각했었다. 얼굴을 쳐다보기도 괜히 미안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공부만 없다면 나무랄 데 없는 이목구비인데도 화장으로 커버하거나 특별히 외모를 꾸미지도 않았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그녀가 혼자 된 이유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신혼 시절 강 선생님 남편은 지방대 시간 강사를 하면서 주말에만 올라오곤 했는데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 한 주를 건너야겠다면서 올라오지 않았다. 강 선생님은 모처럼의 동창회의에 참석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밀린 집안일을 마친 다음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모임 장소인 신세계 백화점 양식부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제복을 입은 여성과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데 큰 소리로 웃어대는 꼴이 하도 유난스러워 흘끔 쳐다보게 되었다. 남성복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 남자는 다른 사람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다. 여성이 마네킹의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옷 어때? 가벼워 보이면서 품위도 있어 보이고 자기한테 딱 어울리겠다. 아니야, 나는 옷 필요 없어. 저쪽으로 가서 당신 옷이나 사.
공부사모님 눈치 보여서 그러는 거야? 강 선생님은 다음날 바로 남편을 찾아가 임신 중인 아이의 양육권만 포기하면 한 푼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조용히 이혼에 합의했다. 그녀 나이 27이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서 재가를 구원해도 완곡히 사양하고 오로지 아들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 5, 6월에도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외롭게 살아 그렇다며 이제라도 재혼하라고 하면 피식 웃기만 할 뿐 좋다 싫다 언급을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강 선생님이 동료 교사의 아버지 칠순잔치에 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었다. 잘 다듬어진 정원 곳곳에 자리를 꾸민 고급 가든 식당이었다.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에게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말이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 등 반듯한 외모와 달리 주의가 산만해 보였다. 강 선생님은 전혀 짜증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르곤 했다. 지켜볼수록 아이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모두 잘 대해주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조경으로 꾸민 연못에 오줌을 갈기고 있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못 본 척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누군가가 다가가 다 큰 녀석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나무랐지만 아이는 실실 웃어가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뒤늦게 강 선생님이 달려와 옷을 입힌 다음 질금질금 새나오는 눈물을 감추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하던 아들이 정신지체하였던 것이다. 임신 중 남편의 일로 충격을 받아 양수가 샜었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7분의 1 확률이라는 감염으로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강 선생님은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언제나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교사로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학생은 피교육자가 아닌 돌봐야 하는 가족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아이와 학생 외에는 일절 한눈을 팔지 않았다. 공식 모임 외에는 회식에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여행을 간다거나 자신을 가꾸는 일 등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과 차단하며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좋았고 자기 원칙이 분명하지만 누구의 말이건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뿐 입씨름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누구든 그녀를 싫어할 수 없게 만든다. 고독해 보인다거나 우울한 얼굴을 지어본 적도 없이 언제나 당당하고 매사 분명했다. 천생 교사로 타고난 사람이었다. 인생을 재미없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저 일만 하면서 사는 그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광채가 없는 회색이 맞을 것이다. 강 선생님에 비하면 나는 누가 봐도 불행할 이유가 없는 여자다. 외모 반듯한 남편에 공부도 제법 하는 건강한 딸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남편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목공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넉넉하진 않아도 두루두루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으련만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일이 좀 있다 싶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예사로 여긴다. 아이는 아이대로 저 혼자 태어나 저절로 자란 것처럼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역할을 외면하는데 부모의 권위가 설 리가 없다.
이렇듯 나 혼자서 온갖 일을 챙기며 살다 보니 나는 재미를 느껴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일에 쫓기느라 고달프기만 하다. 때론 왜 사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한다. 에밀리 건을 겨우 마무리하자 다른 일이 또 벌어졌다. 우리 반 윤서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아이 엄마가 찾아와 교실로 교장실로 헤집고 다니면서 난리를 피웠다. 반 아이들은 가볍게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벌쩍 뛰었다. 몇 명의 얘기를 들어보니 별일도 아니었고 오히려 윤서의 행동이 문제였다. 윤서는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아이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학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며 112에 신고까지 했다.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해 경찰관이 돌아간 다음에도 윤서 엄마는 하소연하느라 내 손을 놓지 못했다. 예전에도 같은 일로 2차례나 전학을 보냈었다는 것이다. 윤서가 먼저 남을 괴롭히는 성격은 아니었다. 문제가 있다면 내성적이고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다 보니 외톨이가 되면서 다소 공격적인 행동이 튀어나와 마찰에 빚어졌다. 그럴 때마다 아이 엄마가 나서서 일을 크게 벌이는 것 같았다. 같은 부모 처지에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엄마의 그런 성품 때문에 윤서가 필요 이상으로 남을 경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엄마의 지나친 개입이 윤서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도리어 사전에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다독여 겨우 돌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고는 반 아이들에게 윤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라는 말로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만 절절한 진정성이 보였을까 싶다. 이렇게 소외된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지가 큰 숙제로 남아 퇴근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이 캄캄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닫혀있는 민정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보였다. 엄마가 왔는데 왜 내다보지도 않아? 엄마, 나 영준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 정말로 안 돼? 엊그제 반 친구가 이사하게 되어 전학을 간다며 친구들 몇이 그 집에서 자기로 했다고 허락해달라는 걸 안 된다고 했었다. 그건 이미 얘기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는 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은 다 허락받았는데 왜 자기만 안 되느냐며 악을 쓰더니만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대드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들어가 한바탕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쳤다. 낮에 있었던 일로 이래저래 편치 않았던 터라 나도 모르게 거친 표현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민정은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가더니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간은 이미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너무 기가 막혀 잠시 주춤거렸으나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만사 제쳐놓고 달려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 앞 녹지대며 불 켜진 편의점 등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지하철역 입구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민정을 발견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데리고 들어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무섭다며 방문 닫는 것도 싫어했고 누구한테든 그토록 살갑게 굴던 아이였는데 이젠 나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고 말았다. 왈칵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이 솟구쳤다. 이제 막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남편은 한때 기발한 창의성으로 IT 업계를 놀라게 한 적도 있고 타고난 손재주와 예술 감각을 살려 인테리어 관련 일도 잘했었지만 빚만 잔뜩 아는 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사람을 너무 믿은 탓이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다. 언젠가 주차장 무퉁이에서 비름나무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는데 좀 팔아주려고 했지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쳤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되돌아가 몽땅 사들고 오면서 자기는 비름나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선수치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지하도에서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탁상시계를 10개나 사온 적도 있다. 왜 사왔는지 물어보나 마나 뻔했다. 남편의 그런 성품은 사업가로 성공하기는 불가능했다. 이후 조그만 목공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갔다. 그런데 좀 되나 싶어지자 지하철역에서 만난 노숙자, 구걸하는 장애인, 공원에서 낮잠 자는 실직자들을 골동품 모으듯 잔뜩 끌어들이더니 이내 숙소를 만들어 놓고 살도록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방향을 찾기라도 한 것처럼 일에만 열중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원금을 챙기기 위해 노숙자를 데려다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누군가가 투서를 한 것이다. 너무나 분해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만 어찌 보면 그런 의심이 갈만도 했다. 그 형편에 그런 일을 벌이고 사는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명이야 당연히 벗었으나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 사람이 사기 소리나 듣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겨울에 노숙자 한 사람을 또 데려와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사람들만 불쌍해. 나는 더 불쌍한 사람이야. 선생 월급 빤한데 애 키우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저 사람 오늘 내가 안 데려왔으면 얼어 죽었어. 그래, 다 좋아. 저 사람 불쌍하다는 것도 알겠고 좋은 일 하겠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당신이 자선사업 할 여건이 되느냐고. 공짜로 살게 하려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여기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냥 나라에 맡겨. 그런 일은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지. 그냥 못 지나치겠는데 어떻게 해. 왜 나랑 결혼했느냐며 차라리 그냥 나가라고 악을 박박 쓰자 이제 더는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었다. 너무나도 진지한 그의 표정에 측은한 생각마저 들었다. 더 말해보았자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대화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할 게 뻔했다. 민정이 사춘기를 맞아 점점 더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나 있을까. 온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어 싱싱함을 자랑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뻥 뚫린 창호지처럼 싸늘한 바람이 일렁인다. 우렁찬 매미소리에 지쳐 흐느적거리는 한낮의 풍경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복도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창문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학교에 남학생이 있을 리 없어 궁금한 마음으로 나가보았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김영진 선생입니다 하고 소리치더니 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다. 말쑥한 차림에 표정이 밝았다. 너 재영이구나. 많이 컸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다 기억해? 저는 다 알아요. 입가에 어리바리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안쪽을 기웃거렸다.
엄마 만나러 왔구나. 이리 들어와. 훌쩍 커버린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재영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람들 이름을 읊어댔다. 예전에 식당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한 선생님들이 놀라면서 모여들었다. 재영이 기억력이 참 좋네. 엄마는 수업 중이시니까 곧 오실 거야. 다들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강 선생님이 들어오다가 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는 오해숙 선생님이다. 저기는 박철민 선생님이고. 그래, 맞아. 그런데 어른을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보통 아이들보다 기억력은 더 뛰어나다면서 재영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딘가 진학상담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에는 대견함과 흐뭇함이 가득 배어있을 뿐 부끄러워하거나 불만스러운 기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강 선생님은 분명 나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남편 때문이다. 그 사람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될 일인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퇴근 후 요즘 며칠째 야근이라며 들어오지 않는 남편 사무실로 달려갔다. 문 앞에 목재가 가득 쌓여있는 작업장 안에는 둥근 톱으로 목재를 자르고 있는데 옷이며 머리에 톱밥이 수북하고 얼굴에는 땀이 번질거렸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의 어깨를 쿡쿡 찔렀다. 웬일이야? 학교 바쁠 텐데. 톱밥 가루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장갑을 벗어들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퀭했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갈 틈새가 보이지 않았다. 내 입에서는 마음먹었던 것과 달리 딴소리가 나왔다. 밥은 먹고 일해요. 내 걱정은 말아요. 잘 먹고 있으니까. 그때 안에서 다리를 저는 젊은 사람이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못 보던 얼굴이다. 사장님, 쌀이 떨어졌는데요. 남편은 한참이나 이쪽 저쪽 주머니를 뒤지고 있고 쌀바가지를 든 사람은 서성거리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민정이 학원비 내려고 준비했던 돈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다. 문득 강 선생님은 자식이 장애하지만 나는 누가 뭘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만 의미를 두고 사는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서글픈 생각이 밀려왔다. 언덕길 아름드리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성모 마리아상을 사이에 두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교정을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평화로워진다. 나는 생기가 도는 봄도 좋지만 숙연한 느낌을 주는 가을을 더 좋아한다. 멀리 한 폭의 유화 같은 단풍을 바라보는 것도 융단처럼 깔린 은행잎 위를 조용히 걷는 것도 좋다. 아직은 노란 은행잎이 나무 한가득 달려있지만 비라도 한 차례 내리면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노란 은행잎 하나가 가오리연처럼 허공을 맴돌다가 바닥에 떨어진다. 민정이 뱃속에서 한창 발차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은행나무 길을 걷다가 주르륵 미끄러진 적이 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배를 끌어안으면서 주저앉는 바람에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터져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받은 다음 병실 문을 나서는데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상처를 보더니만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다시는 혼자 은행나무 길을 걷지 말라고 크게 나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때만 해도 보호받는 여자였다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이 흘러나온다.
어느 순간 드르륵하고 교무실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되돌아보니 자기 자리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그녀의 주황빛 재킷 속에 은행잎보다 더 화사한 꽃무늬 쉬폰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다. 어제는 비록 길지만 못 보던 치마를 입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다가 강 선생님도 가을을 한껏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분주하게 중간고사 채점을 끝내고 고개를 드니 또다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봐도 그녀에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옷차림이다. 표정 없이 일에 몰두하고는 있지만 왠지 그녀 주변의 공기가 다른 것 같다. 앞자리에 있는 선생님에게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며 강 선생님을 좀 보라고 했다. 입모양으로 왜냐고 묻는 그녀에게 손을 입에 대고 조용한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옷차림이 달라졌잖아요. 혹시 남자 생겼을까요? 꿈 깨세요. 오로지 애만 키우면서 사는 사람인 걸 모르세요?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휙 불어왔다. 몸이 으스스 떨려오는데 강 선생님은 옷을 여미지도 않고 일에 열중해 있다. 퍼뜩 그녀가 최근에는 춥다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무실에 들어서고 나갈 때면 을에 팔을 비비며 춥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창문을 닫고 일부러 강 선생님 자리로 돌아서 봤다. 서류를 만지는 그녀의 손놀림이 가볍고 부드러웠다. 강 선생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곰보로 패인 볼에 분홍빛이 도는 것 같고 표정도 한결 밝았다. 좋은 일은요, 그냥 똑같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웃는 표정이다. 은행나무가 앙상해져 가고 있는 어느 날 2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들어가니 박 선생님이 황급히 다가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다. 수업 중이라 못 받으셨나 본데 급한 일이라면서 전화했더라고요. 재빨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전화를 걸자 회사 직원이라면서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와 있는데 심각하진 않지만 알려야 할 것 같아 전화했다고 한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앞에 있던 직원이 나를 보고 곧바로 다가왔다. 사장님이 요즘 스탠드 납기 맞추시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안 자면서 일하셨어요. 식사하셨냐고 여쭤보면 먹었다고 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한잠 푹 자면 일어나긴 하겠지만 끼니 거르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며 일종의 영양실조라고 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남편에게 분노가 치솟았다. 그런데 막상 링거를 꽂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환자복 밖으로 나온 뼈만 앙상한 팔다리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두덩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가정을 팽개쳤으면 하다못해 자기 몸이라도 잘 건사해야 할 거 아닌가 말이다. 당장 깨우어 한바탕 퍼붓고 싶었지만 그럴 만큼의 미움도 사라진 지 오래다. 링거액이 물방울을 만들며 규칙적으로 떨어진다. 복받치는 서러움이 가슴 밑바닥을 향해 뚝뚝 떨어지다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꺼이 소리라도 내서 울고 싶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서성거리다 다시 들어갔을 때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눈을 뜨더니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던 것 같은데
걱정시켜 미안하다며 내 시선을 외면했다. 민정아빠, 나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오늘 당장 집으로 들어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이러는 거 일종의 정신질환이야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으나 마음을 한껏 짓누르고 아이 달래듯 다시 말했다.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미안해. 모처럼 많은 물량이 떨어져 직원들 보너스도 좀 줄 겸 무리했어. 그런 소리도 이젠 듣기 싫어. 사람은 누구나 남도 돕고 뜻있게 살고 싶어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고 가족이야. 가족이 있으니까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지. 마누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딸 생각은 해야 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말이 길어지고 목소리가 바뀌자 그는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눈에 고였던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쏟아내던 말을 바꿨다. 하다못해 건강하기라도 해. 당신한테 무언 일 있으면 민정이가 어떻겠어? 이번 일 마치고 지금 있는 사람들 자립해서 나가면 좀 바꿔볼게. 제발 그렇게 좀 해줘.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집으로 가요. 안 된다는 사람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와 방에 밀어넣고 이를 박박 깔면서도 시장에 나가 우족을 사다 우렸다. 남에게는 후하고 가족에게 인색한 그는 가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면서 최악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이자 아버지임이 분명하다. 12월에 접어들어 한바탕 추위가 몰아쳤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점점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춥다는 생각이 한번 밀려들면 좀처럼 한기가 풀리지 않는다. 강 선생님 대신 내가 추위를 물려받은 것만 같다. 몸을 바짝 움츠리며 교무실에 들어서자 무슨 일 때문인지 술렁술렁했다. 사람들을 둘러보며 자리에 앉는데 책상 위에 사각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안에는 하얀 리본이 붙어있는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신부 강민주라는 글씨가 눈에 바로 들어와 휘둥그런 눈으로 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치자 쌩그레 웃으며 인사를 했다. 곧바로 선생님들이 주위에 몰려들며 언제 그렇게 되었냐,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야단법석이었다. 나도 물론 합세했다. 강 선생님은 쑥스러운 얼굴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했다. 웬만하면 내년 봄에 할까 했는데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12월 30일로 잡았단다. 학교는요, 계속 나오실 거죠? 오 선생님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자고 해요. 마냥 행복한 얼굴이었다.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정년을 꽉꽉 채워 희끗희끗한 머리를 흩날리며 학교에 나올 것 같은 그녀였었다. 결혼식장은 수준 있기로 잘 알려진 한강변의 웨딩홀이었다. 무지개 같은 아치에 신랑 신부 행진길과 무대뿐 아니라 하객의 테이블마다 세상에 있는 하얀색의 꽃이란 꽃은 다 가져다 모아놓은 듯 순백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화려하고 우아한 식장 분위기에 다들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무엇보다도 신랑이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했다. 사회자가 신랑과 신부 동시 입장이라는 발표를 하자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다소곳한 신부 옆의 신랑은 훤칠 않기에 외모도 수려했다. 40대 중년 남자로서의 기품도 있어 보였고 인상도 좋았다. 모두 와 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어머나, 신랑이 멋지고 잘생겼네요. 강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강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신부 화장을 하고 은방울꽃 부케를 든 강 선생님은 언제 그런 적이 있을까 싶게 아름다웠다. 곰보가 살짝 드러나긴 했지만 평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다. 단상 앞으로 걸어가는 신랑 신부 입장을 보자 왠지 눈물이 났다. 행복해하는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인 것 같기도 했다. 이어 사회자의 소개로 신랑이 조선회사를 경영하는 중견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구나 싶었다. 피로연 중간에 신랑 신부가 찾아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반기면서 잠시라도 더 붙잡아두려 했다.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는 신랑의 얼굴에는 시종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오 선생님이 정색하고 물었다. 그런데 신랑님, 우리 강 선생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아, 우리 민주 씨요? 예쁘잖아요. 이름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이 곰보가 귀엽고 예뻤어요. 모두가 밝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얼근 자국마다 귀여움이 잔뜩 고여있는 듯 보였다. 마음이 예쁜 그녀를 알아본 신랑이 참으로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금쯤 작업장에서 톱밥 가루를 날리고 있을 남편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에 왜 남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를 일이다. 피로연이 끝나고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급해졌다. 비스듬히 열려있는 문 안쪽으로 언제나처럼 목재가 가득하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직원이 그중 몇 개를 집어들고 안쪽으로 들어간다. 문을 좀 더 밀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업칼로 뭔가를 신중하게 다듬고 있던 남편이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왔어? 그는 민정이 거라면서 만들고 있던 의자를 들어보였다. 한때 남편을 정신장애자로까지 몰았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곰보가 예쁘다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강박관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 분명한데 나와 같지 않다고 장애인으로 몬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쁘다. 민정이가 좋아하겠네. 모처럼의 칭찬에 남편은 눈둘 곳을 찾기 바빴다.